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좋아요, 숫자, 구독자 수, 친구의 여행 사진, 동창의 성공 소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요. 특히 우리처럼 한참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조금 쉬어도 될 나이인데 여전히 남들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서 나온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의 이 깊은 통찰을 우리의 일상 언어로 우리의 인생에 맞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첫째, 남의 시선을 조금 덜 신경 쓰게 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던 그 패턴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둘째, 나다운 행복의 기준을 세우는 힌트를 얻으실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것이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내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 했다면 이제는 내 안의 것들로 나를 지탱하는 그런 힘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뭐야, 인생이 고통이라고? 그럼 희망이 없잖아?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몸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가 틀어질 때, 이런 고통들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러니까 포기하고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현실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모든 게 완벽해지면 그때 나는 행복할 거야. 저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얻고 나면 어떤가요? 잠깐은 기쁩니다. 그런데 곧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걸 잃으면 어쩌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데,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면 또 그 다음 욕망이 생기는 끝없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행복을 끝없이 키우려고 하지 말고 고통과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데 집중하라. 이것이 그가 말한 소극적 행복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얻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을 줄임으로써 얻는 평온함. 그것이 더 오래가고 더 현실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실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을 현대의 우리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엽니다.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이 보입니다. 와, 좋겠다. 나는 언제 저런 데 가보나. 동창의 승진 소식이 보입니다. 나는 이미 퇴직했는데 왠지 뒤처진 기분이네. 손자 사진을 올린 지인의 게시물이 보입니다. 우리 애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실제 삶에는 문제가 있나요? 건강은 어떠신가요? 오늘 밥은 드셨나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나요? 창밖 하늘은 어떤가요?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물이 있네, 마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물이 가득 찬 컵이 놓이는 순간 내 컵은 왜 이렇게 적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절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에서 온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수입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의 동료가 6천만 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5천만 원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것은 정말 현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남과 비교하는 생각인가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속상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남들은 저런데 나는 이래서 라는 비교에서 나온 것이었나요? 아마도 후자가 훨씬 많으실 겁니다. 이것이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진실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상당 부분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보면 어쩌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내 자식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진짜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 눈을 돌려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직장에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결혼하고 나니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아이를 낳으니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애를 좋은 학교에 보내야지. 끝이 없습니다. 남들의 기준, 사회의 기준, 가족의 기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20대에는 젊음이 가치였습니다. 30대에는 성취가 가치였습니다. 40대에는 안정이 가치였습니다. 50대에는 자산이 가치였습니다. 60대, 70대에는 손자, 손녀가 가치였습니다. 시대마다, 나이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행복을 세운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 안정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신데 평생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사셨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셨고 대기업에 다니셨고 좋은 동네에 집을 사셨고 자녀도 잘 키우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저는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하신 선택들이 정말 본인이 원하신 것이었나요? 이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남의 시선에 기대어 살았을 때의 결말입니다. 트로피는 많이 받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의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의지란 쉽게 말해 뭔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원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과 남들이 원한다고 해서 따라서 원하게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큰 집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남들이 큰 집에 사는 게 성공한 거야 라고 해서 큰 집을 원하게 된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명품 가방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걸 들고 다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서 갖고 싶어진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정말로 바라시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너희 애는 뭐하니? 라고 물을 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고 싶어서 그런 직업을 원하게 된 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남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광고를 봅니다. 이걸 사면 행복해질 거야. 이걸 가지면 성공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멋진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 말합니다. 요즘은 이게 유행이야.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해? 이런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남이 나를 보는 눈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입고 싶으신가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진짜 내 욕망을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사셨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자녀가 원하는 교육을 시키고 시댁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이분은 갑자기 막막해지셨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남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서 살았더니 이제 저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50년을 살았는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의 욕망을 따라 살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대, 50대, 60대로 접어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걸까?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진짜 행복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에 잠들기 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대답이 아니올까봐.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승진을 위해, 연봉을 올리기 위해, 동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자녀의 생일도 자주 놓치셨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거니까. 다 잘 되면 나중에 여유를 가질 수 있어. 그렇게 60대가 되어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서 바쁩니다. 아내와는 어느새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30년 동안 일 이야기만 하며 살았더니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위해 그렇게 산 건지 모르겠어요. 회사는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후임자가 제 자리를 차지했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가족들도 제가 있으나 없으나 그들의 삶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저는 그동안 뭐였을까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신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요. 남들의 기준, 회사의 기준,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50대 여성분은 평생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사셨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셨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유학비. 자신의 꿈이나 취미는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이분의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까요? 거울을 봅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이 많이 생겼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왜 이렇게 끝난 것 같지?
이런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더 슬픈 것은 자녀들이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시선에 기대어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을 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공허함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 있지? 이런 질문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눈으로 세운 행복은 결국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한번 칠 때마다 무너지고 끝까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의 행복을 세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지어라. 그 바위는 바로 너 자신의 내면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모두 빼앗길 수 있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고, 집은 팔아야 할 수도 있고, 명예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고, 심지어 건강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 여러분의 감수성, 여러분이 쌓아온 지혜, 이것들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질문들입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나는 사람들과 있는 게 좋은가? 혼자 있는 게 좋은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가? 나는 어떤 풍경을 볼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았는데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언제 기분이 좋았지? 오늘 나는 무엇을 할 때 편안했지?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미소 지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아침에 혼자 차를 마실 때 행복하구나. 나는 손자와 함께 그림 그릴 때 즐겁구나. 나는 오래된 음악을 들을 때 위로받는구나.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만의 행복입니다. 남이 정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진짜 행복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지금 와서 나를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이 아무리 짧아도 그 시간을 나답게 사는 것과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65세의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아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분은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처음엔 선도 제대로 못 그으셨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이분에게는 너무나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잘 보일 필요 없는 시간, 그냥 붓과 물감과 캔버스만 있는 시간. 5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도 여셨습니다. 그림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분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75살이 되어서야 제가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75살이 되어서야 조용히 혼자 무언가에 집중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서 감사해요.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5년을 살고 나서야 자기가 색깔을 좋아한다는 걸 안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면에서 나오는 행복의 두 번째 열쇠는 남을 비교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하지만 비교는 항상 고통을 가져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내가 낫다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내가 못하다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둘 다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 대신 관찰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 길을 가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했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게 맞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그냥 관찰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나는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친구는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여행보다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은데 그것도 괜찮은 거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웃이 새 차를 샀습니다. 우리는 저런 차는 언제 사나? 부럽다. 나도 저런 차를 사야 하는데 라는 비교하는 마음보다는 이웃은 차를 좋아하나 보다. 나는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조용한 산책이 좋구나 라고 관찰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입니다.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 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이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기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넓고, 어떤 길은 좁고, 어떤 길은 꽃이 피어 있고, 어떤 길은 돌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은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길이 좁은 길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꽃길이 돌길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의 길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행복의 세 번째 열쇠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고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독이란 외로움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도 각자 할 일이 있고 직장 동료들도 이제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하지만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혼자 책을 읽는 시간, 혼자 음악을 듣는 시간,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웁니다.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남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게 좋구나. 나는 이게 불편하구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구나. 이런 목소리들이 고요 속에서 들립니다. 제가 만난 한 65세 남성분은 퇴직 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산책을 하신답니다. 1시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으로 시작하신 건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저와 하늘과 바람만 있어요. 그 시간이 저를 살게 해요. 이것이 바로 고독의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회복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내면의 행복입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행복의 네 번째 열쇠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큰 기쁨이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이 자주 오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에 한 번 있는 큰 기쁨과 매일 있는 작은 기쁨 중 어느 것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큰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로또에 당첨되어도 한 달이 지나면 그 기쁨은 시들해집니다. 하지만 작은 기쁨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몸이 괜찮은 것,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창밖에 햇살이 따뜻한 것, 산책하다 예쁜 꽃을 발견한 것, 손자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은 것, 오래된 친구와 차를 마신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SNS에 올릴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의 작은 기쁨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이 어제보다 덜했다.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기쁨이라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작은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인생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의 하루로 시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신답니다. 감사 일기라고 하십니다. 매일 세 가지씩 오늘 감사한 것을 적으신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셨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세 가지를 찾으셨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오늘 볼 수 있어서, 오늘 걸을 수 있어서. 그렇게 1년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인생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돈은 별로 없고, 여전히 몸도 여기저기 아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불평했는데, 이제는 매일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내면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눈이 변하면 행복은 찾아옵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보는 눈에서 온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진짜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매일 5분만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이어도 좋고 저녁이어도 좋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나는 누구의 시선을 가장 의식했는가? 아, 오늘 나는 이웃 사람의 눈치를 봤구나. 오늘 나는 자식의 평가가 두려웠구나. 두 번째 질문,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가? 이웃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말 내 행복에 중요한가?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남들 눈치를 빼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이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답이 선명해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5분씩만 해보십시오. 노트에 적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하셔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종이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운데에 선을 하나 그으십시오. 왼쪽에는 이렇게 적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 오른쪽에는 이렇게 적으십시오.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씩 적어 내려가십시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왼쪽 남의 기대. 건강해야 한다. 자식들이 걱정 안 하게. 손자를 자주 봐줘야 한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명절에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 오른쪽 내 기대. 하루하루 통증 없이 살고 싶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편하게 보고 싶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적고 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왼쪽 목록과 오른쪽 목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왼쪽에 훨씬 더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요.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나는 남의 기대를 위해 살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첫 번째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목록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 쓰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SNS를 보다가, 길을 걷다가, TV를 보다가, 자식과 통화하다가, 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부터 이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건 저 사람의 길이다.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이 문장을 천천히 3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하루에 1번, 2번, 3번.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문장을 반복하십시오. 한 달쯤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렸을 일에 이제는 금방 평정을 찾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답게 사는 거지. 그것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는 허황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저 비교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입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조용한 행복 일기를 시작하십시오. 화려한 다이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노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3가지씩 적으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무릎 통증이 어제보다 조금 덜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산책하다가 동네 고양이를 봤는데 귀여웠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다. 저녁에 옛날 노래를 들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손자가 문자를 보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행복이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큰 행복은 드뭅니다. 일생에 몇 번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기를 한 달만 써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 나는 이렇게 많은 기쁨을 경험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실제로 작은 기쁨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가 기쁨을 찾는 모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불행한 것, 부족한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기쁜 것,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조금 용기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게 가족이라면요? 오래된 친구라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번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빈도를 조금 줄이고 만나더라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그렇지. 이 정도의 가벼운 대화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사랑으로 경계를 그으십시오. 엄마는 엄마대로 생각이 있단다. 내 걱정은 고맙지만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살아볼게.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긋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이 가지십시오. 자주 만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십시오. 이런 관계가 내면의 행복을 키워줍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랜 친구 모임이 있으셨는데 그 모임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답니다. 친구들이 계속 비교하고 자랑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들은 뭐 한다더라? 요즘 어디 사니? 노후 준비는 얼마나 했어?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용기를 내서 그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셨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편한 친구 두세 명과 따로 만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 친구들과는 굳이 잘난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손자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 나이 드니까 외롭더라.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야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간관계도 질입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한 명의 진심 어린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이 시기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본문이고 후반부는 추석이다. 무슨 뜻일까요? 전반부에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배우고 일하고 가족을 만들고 키우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고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남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고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남들이 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 사회적 의무의 대부분은 끝났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또다시 남의 기준으로 산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55세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제 손자 봐줄 준비를 해야 하나? 시댁 제사는 계속 내가 맡아야 하나? 친구들이 요가 다니래. 나도 가야 하나? 저는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자를 봐주고 싶으시면 봐주시고 싫으시면 안 봐주셔도 됩니다. 요가가 좋으시면 다니시고 싫으시면 다른 걸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사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해야 한다 해서 하고 싶다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해야 한다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고 싶다로 사는 게 어색합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을 잃고 체력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직업을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습니다. 만약 우리가 잃은 것에만 집중한다면 인생 후반부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젊었을 때는 저랬는데,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제안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세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기적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십니다. 눈이 보인다는 것,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맑고 판단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딘가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있고 따뜻한 곳이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세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건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함께 차를 마실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버셨고 큰 집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파산하셨습니다. 큰 집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드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전에 큰 집에 살 때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더 큰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하늘이 보여요. 그게 좋아요. 아내와 아침을 먹으면서 그냥 얼굴을 보는 게 좋아요. 저녁에 산책하면서 그냥 걷는 게 좋아요. 제가 잃은 것도 많지만 남은 것도 많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 평화, 조용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2세 남성입니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사셨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시고 대기업에 다니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자녀도 잘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조기 퇴직하시고 나서 갑자기 삶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이제 뭘 하지? 회사가 없으니 정체성이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아내와는 대화가 없고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시다가 우연히 쇼펜하워의 책을 읽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보셨답니다. 진짜 행복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확 깨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았구나.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집. 이 모든 것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구나. 정작 나는 나 자신을 모르고 있구나. 이 깨달음 후 이분은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시도해 보셨습니다. 등산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악기도 배워보고 그러다가 우연히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하신 건데 하다 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흙을 만지는 것,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보는 것,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60년을 살고 나서야 제가 흙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60년을 살고 나서야 조용히 혼자 무언가를 키우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 제가 이걸 30대에 알았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저는 감사해요. 이제 남은 20년, 30년을 저는 저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얼굴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긴장되어 있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하고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서 나오는 행복의 모습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온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계속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바람, 자녀의 요구, 사회의 기준, 이웃의 시선, 이런 것들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피로함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소극적 행복을 기억하십시오. 끝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과 욕망을 줄이는 것,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는 것, 남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을 줄이는 것, 이것이 현실적이고 오래가는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SNS에 올릴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괜찮은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창밖 하늘이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의 목소리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를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 아니라 나는 이게 좋은데? 를 선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5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를 위해 해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길을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웁니다. 한 번에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분명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조금 달라졌구나.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구나. 남의 시선이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는구나.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풍부한 것을 가진 사람은 외부에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매일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행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